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보고 있는 체형은 우리 교재 12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단순 회귀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거의 뭐 일치하는 부분이라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에 대한 기초라는 개념으로 전체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시했던 분산 분석에서도 여러분들 그 보충 교재로 제가 보충 자료를 이 분산 분석의 특징을 설명을 했는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상당 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그거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돼서 그거로 강의를 이제 제시를 했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오늘 강의할 내용들은 바로 뭐냐면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개념을 통해서 뭘 할 거냐, 상관 분석하고 회귀 분석에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실제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계산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좀, 사실 회귀 분석을 추론할 때 편미분방 정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 편미분방 정식을 이용하면 이거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 미분방 정식을 통해서 회귀 개수를 추정해라, 이 방법을 쓰는 건 너무나 좀 쉽지 않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 회귀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 미분방 편미분방 정식을 이용하지 않고 회귀식을 구하는 방법을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산 과정을 뽑아내는 걸 또 이제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오픈할 거고 자료를 강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우리 책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실제 회귀식을 한번 뽑아보자. 회귀에 대한 식을 통해서 실제로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계산하는 과정을 엑셀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넣어가지고 한번 실제로 계산하는 걸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관회계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세 가지 정도가 강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좀 교재의 내용하고 좀 같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이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상관 분석, 단순회계, 뭐 최소 제곱법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우리가 배우는 이 상관 분석은요, 이거 앞서서 우리가 먼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공분산입니다. 이게 코베리언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상관계수하고 회귀지만 사실은 세 가지예요. 바로 뭐냐면 공분산, 그 다음에 상관, 그 다음에 회귀. 이 회귀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사실은 이게 선형적 관련성을 파악하는 연관성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석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회귀를 도출하는 하나의 이러한 스텝처럼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 이 세 가지는 뭐다? 묶어서 하나의 가족처럼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MBA 스쿨의 MBA 학비하고 연봉에 대한 것들 이렇게 그걸 비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과제에도 내줬죠. 그거 공분산 구해보라고. 그죠? 이게 그 공분산이 바로 확률 변수 x하고 y에 대한 결합 확률 분포입니다. 이게 이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한 것들을 비교하는 것이 공분산이고, 이 공분산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뭐 어떤 형태냐면 이런 거예요. 확률 변수 x하고 y가 어떻게 결합됐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결합되어져 있는 특성, 이걸 통해서 나타난 뭐예요? 관계성을 비교하는 겁니다. 관계성. 이게 관계성. 근데 관계성인데 어떤 거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선형적 관련성, 이거를 비교하는데 이 공분산의 특징은 가로 열고 여기다가 대략적인, 즉 선형적 관계성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파악할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파악하니까 선형적 관련성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x의 평균에서 x의 관측지 값들을 다 뺀 거, 평균 편차죠. 평균 편차가 만들어질 거고, y의 평균에서 y의 관측지 값을 다 빼서 평균 편차를 만든 다음에 그걸 곱한 거예요. 그게 바로 공분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분산이 나타나 있는 그것의 특징이 선형적 관련성이 어떠하냐,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 관계성, 우상향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가 증가할 때,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하더라라는 거를 추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선형적 관련성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때 하는 것이 바로 공분산이 되고, 근데 이 공분산은요, x하고 y에 대한 단위나 이러한 것들만 바꾸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이 계산되는 결과값이 달라져요. 단위만 바꾸고도. 이게. 그래서 공분산은
계산된 결과보다는 부호에 대한 특징과 방향성에 대한 정보가 의미가 있는 거고 대략적 선형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분산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공분산이 갖고 있는 단점이죠. 그게 표준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단위만 바꿔도 계산된 결과값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냐? 표준화 시켜버립니다. 즉 어떻게 되냐면 공분산을 표준화시켜 버리면 뭐가 되냐면 바로 상관계수 상관분석 방법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선형적 대략적 관련성을 파악한다면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x하고 y에 대한 선형적 관련성의 색이 강도를 얘기하는 얼마만큼 강하게 관련이 있어 얼마만큼 더 세게 관련성이 있어 이 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세기를 그게 바로 상관계수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성의 세기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상관분석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어떻게 됩니까? 바로 회귀 분석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분산, 상관, 회귀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우리도 이 책에서도 이 공분산에 관련된 것들이 의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단순 회귀직선을 만드는데 회귀직선은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유일한 직선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점이 이렇게 있어요. 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거의 오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표 직선을 하나 쭉 그는 겁니다. 이게 오차죠. 이게 오차, 이게 오차.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오차,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오차. 이렇게 긋다 보면 회귀직선은요, 단순한 회귀직선은요, 오차만 그냥 최소화시킨 회귀직선은 굉장히 다양한 회귀직선이 나온다. 즉 유일한 회귀직선이 아니라 다수의 회귀직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걸 해서 새롭게 이거를 접근 방법을 바꾼 게 바로 뭐냐면 오차의 제곱, 즉 오차를 제곱해서 최소 자승법에 의해서 제곱한 값을 가장 최소화시키는 유일한 직선. 그게 바로 뭐냐? 회귀직선, 단순 회귀직선에서 대표하는 회귀직선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추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먼저 상관분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분석 같은 것들을 좀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변수 간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그랬어요. 아까 보면 공분산은 어떻다? 대략적인 관계성을 파악하는데 무슨 관계성? 선형적 관계성. 직선이 직선. 이 선형적 관계성이 있냐? 뭐에 x하고 y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이게 그래서 우리 공분산 구할 때 어떻게 했죠? x하고 y에 대한 관측치 값을 여기다가 x좌표 x1 y1 x2 y2 이런 형태로 좌표값을 여기다 찍는 거예요. 이렇게 산점도로. 그래서 그 산점도 찍혔던 모습이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위쪽으로 상향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성에 대한 것들을 이게 만약에 반대로 산점도가 x하고 y의 순서상 좌표가 우하향되어 있으면 너는 감소하는데 얘는 증가하더라. 변동성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네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선형적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지만 x하고 y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어떻게 돼 제한이 있죠. 이게 즉 관계성에 뭘 알려고 하냐면 세기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x하고 y가 있으면 x하고 y에 대한 관련성이 얼마만큼 돼? 인터랙션만큼. 이게 이 인터랙션만큼 해당되는 그거를 숫자로 표시하는 게 바로 뭐다? 이게 상관계수가 된다. 이게 이 상관계수는 어떤 형태냐면요. 공분산을 그래서 이 상관계수를 뭐라고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바와 같이 표준화된 공분산을 뭐라고 하냐? 얘를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즉 공분산 값을 표준화 시켜버리면 뭐가 되냐? 상관계수 값이 나와요. 그러면 표준화 시킨다라는 거 우리 어떻게 했죠? 관측치 값에서 평균 뺀 다음에 x의 표준 편차를 나눠버리면 이게 그냥 단일 이 집단에 대한 정교화시키고 표준화시키는 그 변환 방법이에요. 그죠? 이거를 지금 확률 변수가 두 가지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해서 어떻게 되냐면 x의 표준 편차, y의 표준 편차를 나눠줍니다. 뭘 나눈다? 정교화시킨다? 표준화 공분산. 그래서 어떻게 되냐? 코베리언스
x하고 y의 값을 x의 표준편차, y의 표준편차를 나눠버리면 바로 뭐가 된다? 상관계수값이 구해지는 거예요. 상관계수값은 마이너스 1, 상관계수값은 관계성이 없어. 0서부터 1대1 대응값이에요. 1대1 대응값이니까 어떻게 돼요? 델타 x에서 델타 y가 이게 선형적 관련성의 기울기값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상관계수가 1이란 얘기는 너 하나 증가할 때 얘도 하나 증가하는데 1대1 대응값이에요. 이게. 그래서 0서부터 상관계수 r은 0이면 선형적 관련성, 관계성 없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1은 아주 1대1로 대응되는 굉장히 관련성의 세계가 강하게 나타나는 관계란 얘기예요. 그래서 0서부터 1 사이에 포함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1도 있을 수 있어요. 상관계수 R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상관계수 R 값이 마이너스 1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은 바로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방향성이 반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상관계수 R 값을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서부터 1 사이. 이렇게 됩니다. 예. 즉, 뭐 1과 마이너스 1에 대한 특징을 한번 비교해요. 이 마이너스 1과 1의 차이는 바로 뭐예요? 관련성의 세계가 같은 거죠? 뭐만 다른 거예요? 방향성에 대한 정보만 다른 거예요. 관련성의 세기, 강도를 물어보는 거니까 선형적 관련성의 세기가 마이너스 1과 1은 같은 건데 뭐만 다르냐? 방향성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1서부터 1 사이에 이 상관계수가 나타나게 된다. 이게 상관계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형적 관련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강하게. 이게 그 다음에 회귀분석에 대한 것들을 볼게요. 회귀분석에. 회귀분석은 바로 뭐냐면 한 변수로부터 다른 변수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즉 내가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x하고 y에 대한 것들을 보면 x가 광고비라고 합시다. 얘는 매출액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출액을 알고 싶어요. 얘가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매출액이. 근데 얘를 몰라. 근데 뭐로 얘를 추정하고 예측하려고 하냐면 주어져 있는 정보 x의 광고비를 통해서 y를 예측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적 특성을 통해서 예측하기 때문에 매출액은 상수항, x가 표현 못하는 거 이거에 대한 것들이 상수항 더하기 어떻게 되냐? 베타의 x1 더하기 이 x가 실제적으로 변동성의 파악을 y의 매출액을 완벽하게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뒤에 뭐가 붙냐면 오차가 붙습니다. 오차. 그래서 회기식은 y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엡실론 형태의 이런 회기식을 통해 가지고 추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단순 회기식입니다. 가장 단순한 회기식. 이게 그래서 이러한 회기식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y를 추정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x를 통해서. 이게 그래서 이 회기계수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공분산과 상관계수가 회기계수하고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분산하고 상관계수를 구하면 회기계수는 다 구한 거예요. 이게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해요? 미분하라고 그러죠. 미분하고 막 미분도 아니고 이제 뭐라 그래요? 그냥 손으로 구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 교재에서는 그냥 엑셀 통계 패키지나 엑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대학 졸업하면서 회기직선에 대한 베타도 손으로 계산 못한다면 이건 정말 저기 이건 중요한 정보예요. 이게 대학을 졸업했으면 최소한 단순 회기식 정도는 바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통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재무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 회기가 예측 모델로서 아주 포괄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두면 어떻게 된다? 회기식에 추정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X를 통해서 Y를 예측할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방법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X의 하나의 X 요소를 갖고 Y를 추정하는 이러한 단순 회기식을 지금 단순 회기 모형을 지금 우리가 추정하려고 이제 배우는 거고 만약에 X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Y가 매출액이고 X가 뭐 5개가 있다. 그러면은 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건 다중회기 분석으로 하는 거죠. Y가 단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1의 x1 더하기 예를 들면 얘가 광고비 베타2의 x2 이게 영업사원에 대한 인센티브의 크기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쭉 x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다중회기 분석이죠.
이게 그래서 이러한 상관분석, 회귀분석에 대한 개념은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공분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우리가 배우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쭉 보네요. 두 변수에 대한 관계와 삼포도예요. 삼포도가 아까 점으로 찍은 거예요. 뭐예요? x1, y1 두 번째 사람의 x2의 y2 이 좌표값을 2차원 평면에다가 이 점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쭉 해서 비교해서 봤더니 점이 이렇게 우상향돼 있네. x의 변동이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더라. 이거에 관련된 거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삼포도를 이걸 그래서 이 스케터 플롯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 관계성을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삼포도나 산점도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우리는 바로 어떻게 된다? x하고 y에 대한 관계성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금방 이해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이거 갖고 확률 변수 x하고 y에 대한 관계성 이렇게 되면 이게 우상향 되는 거니까 관계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어느 회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훈련 시간과 생산성 향상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이 있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쭉 뽑아놓고 교육 훈련을 10시간 시켰더니 생산성이 40% 향상됐어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는 20시간 시켰더니 45%, 30에 50, 40에 65 이만큼 훈련 시간과 생산성에 대한 특성을 이제 점으로 찍는 거예요. 10시간. X1이니까 10시간에 40. 10시간에 40. 얼마? 이렇게 다 찍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형태로가 나오네. 이런 형태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증가할 때 훈련 시간이 증가할수록 생산성은 같이 증가하더라. 이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3포를 통해서 문제는 이거의 관련성을 뭐로 계산하냐 이거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게 공분산 즉 훈련 시간과 생산성의 관련성의 세기 강도를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숫자로 표현 그게 바로 뭐다? 상관계수 그 다음에 훈련 시간을 통해서 생산성을 어떻게 돼요? 훈련 시간을 내가 27시간 투입했어. 얘가 인풋이야 얘가. 그러면 얘를 통해서 훈련 시간을 통해서 뭘 예측하더라? 생산성 향상분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그게 회귀가 됩니다. 회귀. 이게 그러니까 이 각자의 이 의미가 있어요. 이것들이. 근데 굉장히 서로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를 보시고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우리 파악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산점도를 통해서 산포 산점도를 통해서 우리는 금방 이 관계성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훈련 시간하고 생산성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공분산의 개념이 나왔네요. 공분산은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합확률 분포 이거 아까 됐죠? 이거 MBA 스쿨의 학비하고 연봉에 대한 증가분 이거 비교했잖아요. 같이 이거 한계 확률하고 비교해가지고 주변 확률 분포로 해서 이거 마찬가지로 이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생산성하고 교육 시간하고 훈련 시간하고 생산성 향상분에 대한 관련성을 비교한 거예요. 이게 그거를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앞에 다시 한번 볼게요. 앞에 이렇게 되면 훈련 시간이 x예요. 그 다음에 얘가 y니까 공분산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공분산을 구하라고 했냐면 여러분들한테 뒤로 가겠습니다. 다시. 공분산을 어떻게 구하라고 했냐면 x가 있고 y가 있으면 x가 바로 이게 훈련 시간이에요. 훈련 시간. 얘는 이제 생산성 향상분. 그래서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에서 10명이 있으면 그 사람의 교육 훈련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분이 있으니까 요걸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바로 뭐냐면 x하고 y를 곱합니다. x하고 y. 이 곱한 값.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x의 평균값. 이렇게 해서 y의 평균값. 그래서 공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는 이렇게 곱해서 얘가 나오고 두 번째 사람 또 이렇게 곱해서 얘가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이 값들이 나온 걸 요렇게 해서 평균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곱한 것을 평균을 낸다. 곱한 것을 서메이션에서 n으로 나누니까 평균이죠. 곱한 것에 대한 평균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곱한 것에 대한 평균에서 x에 대한
평균과 그 다음에 y에 대한 평균, 얘를 곱한 값을 x하고 x의 평균과 y의 평균 값은 거를 빼줬다.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코베리언스 x하고 y에 의한 값이 나타나게 된다. 이게. 그래서 그 식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게 expectation에 x에서 뮤x 빼고 그 다음에 y에서 뮤의 y를 빼는 거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되냐? 곱해가지고 평균값을 구하면 이게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죠? 이렇게 그걸 평균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xy가 빼지면서 뭐만 남아요? x에 대한 평균하고 y에 대한 평균값이 빼지는 식으로 바뀌어집니다. 곱한 거의 식에서. 그래서 남는 식이 요 식이에요. 이거 우리 앞에서 한번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집단에 대한 공분산, x하고 y에 대한 결합하여 나왔던 이러한 공분산 이것들을 요런 형태로 아까 여기 요 식이죠. 이게 x에서 뮤x, y에서 뮤y 이거에서 서메이션 한 다음에 n으로 나눈 거예요. 그게 바로 기대값 평균을 구하는 익스펙테이션이니까 썸에서 n으로 나눈 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본은 어떻게 되냐? n이 n-1로 나누는 거예요. 표본 공분산이라는 거죠. 똑같아요, 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 공분산을 이제 활용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분산의 개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분산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지금 이게 복잡하냐?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 너무 이게 복잡해서 못 외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곱한 것의 평균에서 x의 평균 곱하기 y의 평균을 빼주면 뭐가 나온다? 코베리언스 x하고 y 공분산 값이 나온다. 요것만 머리에다 집어넣자. 그래서 상관계수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공분산의 개념을 한번 다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분산은 먼저 알고 상관계수를 좀 들어가야 됩니다. 공분산 여러분들한테 번호표를 나눠줬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40명 학생들한테 번호표를 나눠주고 이제 신장하고 체중의 관계를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x가 신장이고 y가 이제 체중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 통념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키가 큰 사람은 홀쭉이 같이 쭉 키만 커가지고 몸무게는 빼짝 말라가지고 몸무게는 들러간다. 과연 그게 관련성이 있을까? 즉 바꿔 얘기하면 키도 크고 몸집도 엄청나게 근육질로 비대해가지고 큰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키 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에 비해서 홀쭉할 거다. 이게 맞는지를 한번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번호표를 나눠주고 1번서부터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쫙 1번서부터 쭉 해서 40명을 부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신장 키가 몇이야? 1m 72요. 그 다음에 체중 어떻게 돼? 1m 체중은 100kg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1m 88이요. 체중은 예를 들면 110kg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쭉 하면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이게 하나의 순서상 좌표값이 되죠. 여기다 찍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x에는 단위가 뭐냐면 센티미터고 그 다음에 체중은 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점을 찍으면 이렇게 산점도가 이제 어떻게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찍히겠죠. 요게 이제 1번입니다. 1번. 요게 1번. 그 다음에 2번에다가 이제 똑같은 걸 이제 그리는데 x도 신장이고요. y도 똑같이 체중입니다. 표본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신장이 단위가 여기는 센티미터가 아니라 밀리미터로 바꿨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172에 100kg이야. 그럼 이걸 여기다 찍으면 어떻게 해? 172가 1720이 되겠죠. 그죠? 1720. 그래서 여기다가 1720 찍고 100 여기는 똑같이 킬로그램. 그래서 똑같이 변화 없이 그래서 산점도를 쭉 하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번이 표본 다 1번하고 2번은 여러분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표본에 대한 것은 똑같아요. 그죠? 다만 뭐만 바뀐 거예요? 단위만 바뀌었어요. 우리 공분산 구할 때 어떻게 공분산할 때 우리 여러분은 어떻게 계산했죠? A 곱하기 B 형태의 식이에요. 즉 x의 개별 관측치 값에서 x의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y의 관측치 값에서
y의 평균을 빼서 그걸 곱하고 어떻게 돼? 합쳐가지고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두 식은 공분산의 식은 어떤 거 곱하기 어떤 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즉 A 곱하기 B 형태의 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식이 나오는데 1번에서 나오는 이 공분산하고 2번에서 나오는 이 공분산하고 결과값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들 대상으로 단위만 바꿨을 뿐인데 당연히 같다 다르다. 당연히 이거는 같을 수가 없죠. 1번 그림은 어떻게 돼요? 곱한 것의 평균에서 x의 평균, y의 평균을 뽑으니까 x, y를 만약에 곱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172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돼요? 체중이 100kg 이렇게 곱합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1720 곱하기 100kg 이렇게 곱해져요. 당연히 계산되는 결과의 숫자 값이 굉장히 이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공분사는 이 숫자의 결과값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 부호를 본다. 그 부호라는 것이 이렇게 되겠죠. A 곱하기 B라는 것이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0이 나올 수도 있어요. 부호가 없이. 이게 0이 나오면 관련성 없는 거예요. 선형적 관련성. 이게 근데 이 값이 플러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어떤 거 곱하기 식에서 부호 결과값이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플러스 얼마 나온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이거나 플러스 플러스일 때만 얘가 플러스가 나와요. 즉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변동성의 방향이 우상향일 때는 플러스일 때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곱하기 식에서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이거나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이거나 우하향 되는 거네요. 우하향 플러스 마이너스 됐죠? 이렇게 방향성의 정보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뭐다? 공분산이라는 거예요. 이 공분산의 문제점은 대충 이해했죠 지금. 왜냐하면 방향성에 대한 정보만 있지 이 뒤에 있는 숫자의 정보가 표준화가 단위만 바꿔도 이 값이 확 커져 버리니까 1170 이하의 곱하기 100하고 1720 곱하기 100하고 결과값의 차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것들을 뭐로 해야 되냐? 표준화시키자. 표준화시킨 게 바로 뭐다? 그게 상관계수입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를 뭐라고 한다? 상관계수를 표준화시킨 공분산이다. 우리 책에는 이런 설명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외우라고 나와가지고 무작정 여러분 외우지 마세요. 아까 이 곱하기식에서 구했으니까 코베리언스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코베리언스를. 결합확률 분포에 대한 곱한 것의 평균에서 x의 평균에서 y의 평균을 곱해서 뺀 게 공분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x의 표준편차와 y의 표준편차를 나눠주기만 하면 이게 표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표준화시켜서 나왔던 그 값이 바로 뭐다? 상관계수 R이다.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상관계수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요. 이 상관계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 상관계수는 바로 뭐냐면 피어슨에 의해서 만들어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피어슨에 대한 피어슨은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기본적인 개념 특성들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관계수의 범위값도 이렇게 나있죠. 마이너스 1서부터 1 사이. 요것도 제가 설명했죠. 이게 그래서 상관계수를 여러분 계산하는데 이런 형태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형태로 이거를 여러분들 외우라고 하면 아마 시험지 받자마자 이거 써놓고 막 외울 거예요. 그냥 외우지 말고 머릿속에 어떻게 공분산을 어떻게 시켰다? 상관계수는 즉 어떠한 평균편차 즉 바꿔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서메이션에 x에서 뮤 x 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y에서 뮤의 y를 뺀 값 빼서 n으로 나눈 값 이게 바로 공분산 값이에요. 그죠? 그 값을 어떻게 된다? 그 값을 x의 표준편차 y의 표준편차를 나눠버리면 이 값을 뭐 어떻게 시킨 거다? 얘를 표준화시킨 값이다. 표준화시킨 값. 그게 바로 뭐다? 상관계수 R이다. 됐죠? 이게. 모 상관계수 같은 경우에는 나눠주는 값이 당연히 n일 거고 표본 상관계수일 경우에는 n-1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관계수 구할 때 뭘 구한다? 모 상관계수를 구한다. 그래서 그냥 n으로 나눠가지고 우리는 상관계수를 구하게 된다. 이게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것들 갖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게
공분산에 한번 아까 그 훈련 시간과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찍으면요.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쫙 찍혔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를 표준화 시킨다는 얘기는 특정한 표준화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 정규분포로 표준화 시킬 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표준화 시킬 때 뭐라 그랬냐면 표준 기준이 되는 측정 도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뭐 설명을 한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코끼리만 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주 엄청 커요. 그다음에 코끼리가 옆에 원래 큰 코끼리가 있고 그래서 코끼리만한 사자하고 코끼리하고 어떤 게 더 이게 부피가 많이 나가는지 내가 알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일반적으로 뭐 목욕탕에다가 아르키메데스 그것처럼 목욕탕에다가 물 딱 채워놓고 코끼리를 넣었을 때 넘치는 물의 양과 그 다음에 코끼리만한 사자를 넣었을 때 넘치는 양을 비교해 가지고 어떤 게 부피가 더 많이 나간다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코끼리가 지금 그 들어가는 물에 욕조에 그 딱 담겨져 있는 물하고 비교했을 때 그게 바로 뭐예요? 표준 측정 도구죠. 홍길동이 키가 커, 영희가 키가 커를 내가 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표준 줄자 갖고 와가지고 쫙 재보면 누가 큰지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절대 0점이 존재하는 정규화 되어져 있는 이 딱 기준표를 갖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 여러분들 바로 알게 된다. 그게 바로 정규분포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표준화가 안 돼 있는 이 공분산을 표준화 시키면은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어떤 표준화 시키냐면 이 값이 어떤 형태로 변화되냐면 마이너스 1서부터 1 마이너스 1서부터 1 요 사각형 박스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뭘 집어넣냐 이게 마이너스 1서부터 1 사이 마이너스 1서부터 1 사이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정교화시키네요. 그래서 x의 표준 편차 x값에서 x의 평균값을 평균 편차를 빼고 y에서 y의 평균값을 빼가지고 평균 편차를 곱해가지고 그걸 다시 x의 표준 편차를 나누면 가운데 원점을 중심으로 이 3포가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이런 형태가 표현됩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뭐 이제 얘를 어떻게 된 거예요? 정교화 시킨 거죠. 틀 안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이 관련성의 변동성의 크기를 딱 이제 측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상관계수라는 것이 바로 x하고 y에 대한 관련성의 세기를 특정한 범위 안에다 집어넣고 분포를 얘를 표준화시키려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정교화시켜서 얘를 집어넣고 그 안에서요 선형적 특성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상관계수 R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여기다 이렇게 복잡하게 쭉 구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구해지면 이렇게 복잡하게 구하는 거 그냥 쭉 이렇게 다 이렇게 빼고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되면 되겠죠. 곱한 것에 대한 값, 곱한 거에 대한 값, 이렇게 xy 곱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곱한 값들을 쭉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x의 평균값, 그 다음에 y의 평균값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공분산을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곱한 것에 대한 전체 합계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나누기 7을 하면 되는 7. 지금 이 계산이 맞다면 이걸 갖고 제가 한번 실제 계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곱한 거 18,700 나누기 전체가 7이니까 7로 나누게 됩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 나누기 7이니까 요게 평균이죠. 곱한 것에 대한 평균값이에요. 그죠? 이게 했더니 26714 26717.4가 나옵니다. 이게 곱한 것에 대한 평균값에서 이거에서 x의 평균하고 y의 평균값을 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40 곱하기 60은 2400이 나옵니다. 2400. 자, 그러면은 2671.4에서 2400을 뺐으니까 2671.4에서 2400을 빼니까 잘못 계산 잠깐만요. 잘못 계산했네. 2671.4 빼기 2400 빼면
결과값이 271.4. 플러스 값이네요. 양수값이네. 이게 우상향이네. 우상향이. 양수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71.4가 나오고, 이게 바로 뭐예요? 코베리언스 X하고 Y에 대한 공분상값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되냐? 요거에 대한 표준편차, 요거에 대한 표준편차를 어떻게 돼요? X의 표준편차, 요거 표준편차 구하고, 그 다음에 Y의 표준편차를 구해서 곱한값 갖고 나눠버리면 바로 뭐가 된다? 상관계수 R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것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다 이거 보여줄 겁니다. 예. 책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쓰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다가 계산하는 공분산 상관계수 회기를 구하는 과정을 머릿속에다 딱 아예 저기 공식화처럼 이렇게 딱 집어넣어 버리면 너무나 이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관계수를 구했더니 0.98이 나왔다. 0.98이니까 뭐 1 근처니까 이건 뭐 완전히 뭐 너무나 강력한 관계가 있는 거죠. 만약에 0.98 나왔다 그러면 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교육 무조건 많이 시켜. 그럼 무조건 생산성 올라가. 이렇게 거의 1대1 대응값이죠. 이 정도면. 그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상관계수를 이제 나오는 거고. 뭐 상관계수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림을 한번 이렇게 쭉 좀 볼게요. 이렇게 상관계수에 대한 이 값이에요. 상관계수 R이 0이 나온다는 얘기는요. 이게 선형적 관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X하고 Y에 대한 선형적인 관련성이 3개가 0이라는 얘기는 아무런 관련성 없다. 공분상도 자체, 공분상 코베리언스의 X하고 Y가 0이 나온다는 0 제곱해봐 0 나오니까 이 선형적 관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선형적 관련성의 3개가 얘는 아예 없는 거예요. 즉 X하고 Y에 대한 이게 인터랙션 자체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R제곱은요 바로 뭐냐면 회귀계수의 결정계수라고 합니다. 결정계수. 그래서 Y가 있고 X가 있는데 X가 Y를 얼마만큼 설명해?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분산 분석에서 에타 같은 거죠. 에타 같은 거. 그죠? 이것처럼 여기에서 X가 Y를 얼마, 매출액이야, 광고비야. 광고비가 매출액 얼마만큼 설명해? 요만큼. 요만큼. 그게 바로 R제곱입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상관계수 R은 어떻게 되냐? 얘를 제곱을 하게 되면 우리 책에선 얘 상관계수와 회귀계수를 달리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원래 이렇게 씁니다. 대문자 R제곱을 하면 상관계수를 제곱한 값이란 값이 나와요. 설명력을. 그래서 X가 Y 어느 정도에 대한 설명력이 있어 이걸 갖고 비교하는 거예요. 0.4가 나왔다. 그럼 광고비가 매출액을 40% 정도 설명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향력이.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뭐 R이 0.2니까 이거 제곱해버리면 2는 4니까 0.04가 되겠죠.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관련성이 있다. 이게 이제 인터랙션에 해당되는 거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상관계수에 대한 것들 뭐 쭉 결정계수 구하는데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거 보세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Y에 대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설명되는 부분. 여기는 설명 안 되는 부분. 됐죠? 이게 그래서 1 마이너스 어떻게 된다? R제곱을 빼준 값을 거기다가 어떻게 되냐 Y에 대한 표준편차의 제곱으로 다시 이렇게 곱해버리면 요 값이 나온다. 이게 그것만 머릿속에 지금 가만히 지금 머릿속에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요것만 보세요. 요거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표준화 시켜가지고 나오는 부분들 뭐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충분히 이제 이해했으리라 보고 회기식에 대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회기식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쭉 보면 그림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회기식. 아까 여러분들 그 노동 교육훈련 시간과 훈련 시간과 생산성 향상분에 대한 것들 점을 찍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산포도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상향이니까 훈련 시간을 증가할수록 생산성은 향상되는 거야 하는 것을 공분산을 통해서 내가 산점도를 통해서 금방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규화시키고 이걸
정규화 시켜서 표준화 시켜버린 거죠. 이거를 표준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됐다? 이거를 상관계수의 훈련 시간과 생산성의 관련성을, 선형적 관련성을 세기로 표시했어요. 세기로. 그랬더니 0.90898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선형적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대표할 수 있는, 즉 투입되는 시간을 통해서 생산성을 예측할 수 있는 회기직선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산점도를 이렇게 있는 이거를 쭉 관통하는, 즉 회기식은 어떻게 되냐면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의 엡실론 일단 빼버리고, 그러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직선이방 정식 있잖아요. ax 플러스 b 형태의 그래프와 같은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절편을 이동해 가지고 직선이 쭉 거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뭐다? 회기직선입니다. 회기직선. 이게 이 회기직선인데, 이 회기직선의 특징은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보세요. 산점도가 막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는데 좀 더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대를 하면 이게 쭉 회기직선이 지나갑니다. 그럼 보세요. 이 회기직선이 이게 나왔는데, 이 회기직선은 여기 빨간색 점이 바로 이게 실제값이죠. 근데 이 회기직선에 의해서 추정되는 값은 여기에 있는 값이에요. 그죠? 요 위에 있는 이 빨간 값은, 이 위에 있는 빨간 값이 실제 값인데, 예를 들면 이 위에 있는 값이 실제 값인데 추정되는 값은 여기 값이에요. 요게 바로 뭐예요? 실제 값하고 예측 값의 오차죠. 이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 밑에 있는데 위에 예측하고, 이게 다 오차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오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직선을 긋는 방법을 찾은 게 바로 최소자승법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 회기직선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회기직선은 훈련 시간이 10, 20, 30, 40, 50, 60, 70, 이거 막대 그래프로 그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10시간 0부터 시작해가지고 10시간까지 막대 그래프 쭉 그래서 이때 생산분, 향상분을 여기다 점을 찍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흩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흩어집니다. 이렇게 막 아래 위로. 그 다음에 10시부터 20시간 사이에 작업 훈련 시간을 유지한 사람들 중에 생산성을 비교하면 어느 값을 중심으로 이렇게 흩어져요. 그죠? 쭉 흩어집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이게. 특정한 구간값에 나타나는 산포는 어떻게 되냐? 산포가 나타나는데 그 산포들의 가장 중심되는 평균값을 평균값을 지나는 직선이 바로 뭐다? 회기직선이다. 지금 우리는 직원 10명 갖고 제외했어요. 10명. 즉 전국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한테 생산 훈련 시간과 생산성 향상분을 비교하면 그게 모집단이 되겠죠. 대한민국에는. 그죠? 근데 사실상 우리는 10명 갖고 있으니까 표본 회기직선이에요. 표본 회기직선은 모회기직선을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라고 한다면 여기서 추정한 회기직선, 표본의 회기직선은 y-햇의 알파 플러스 베타 x의 햇을 형태로 바로 뭐냐?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y의 평균값하고 x의 평균값. 즉 바꿔 얘기하면 어때요? 특정한 구간값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특정한 구간값에서 가운데에 해당되는 선을 지나는 거예요. 다. 즉 바꿔 얘기하면 회기직선은 무슨 선이다? 각각의 측정되는 이 구간값의 평균을 지나가는 직선이다. 평균을. 이게 그래서 산점도가 회기직선을 중심으로 산점도가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정규분포로 이렇게 그리면 회기직선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는 산점도가 몇 퍼센트가 들어가 있냐면 0.3434에서 68%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는 가운데 평균을 중심으로 산점도가 흩어짐의 정도가 어떻게 된다? 0.47545에서 전체 산점도, 관측 실제값의 표본이 95%가 회기직선의 평균을 중심으로 이 표준 편차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종의 정규분포예요. 정규분포. 이게 정규화되어져 있는 이 값들. 이 값들을 연결한 선이 우리 회기직선이다. 그래서 회기직선에서 이 추정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y는 알파만큼 이동해서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의 엡실론 형태가 나오는데
이 x를 내가 이 y를 알기 위해서 x 갖고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회기직선이 거지면 절편으로 알파만큼 이동해서 회기직선이 거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 회기직선의 기울기값을 구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산점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찍혀 있고 여기 이렇게 막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회기직선을 걷는데 내가 이 값을 추정할 때 난 여기 있는 값을 추정한다니. 이게 오차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의 오차가 생기는 거네요. 얘는 이만큼의 오차.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이만큼의 오차. 얘도 이만큼의 오차. 이렇게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직선을 그러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죠.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점을 지나면서 바꿔 얘기하면 여기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갖고 여러분들 다시 회기직선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하면 보겠습니다. 실제값이요. 실제값이 요게 관측 이제 직선이 기울기가 그려졌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값을 갖고 보면 실제값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 실제값인데 내가 추정하는 관측지값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오차죠.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뮤의 yx는 평균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xi 이렇게 나표시죠. 요게 평균값은 상수항에다가 베타 x 이 기울기값을 이게 뽑아낸 거예요. 요 값이. 그러면 엡실론은 어떻게 되냐? 오차항. 여기서 오차항은 실제값에서 실제값을 y의 j라고 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j라고 하면 거기서 평균에 관련된 거 평균 이 회기직선이 추정하는 값 이 값을 여기서 어떻게 빼준 거죠? 이거를 빼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y의 j값 실제값에서 이 회기직선이 추정하는 뭘 뺀 거예요? 평균값을 여기서 빼준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엡실론 오차가 되겠다. 이게 오차가. 이 오차를 가장 최소화시켜야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회기직선은 이렇게 뽑아내고 회기식을 뽑아내면 이렇게 된다. 이게 회기 모형이. 그래서 이걸 갖고 회기직선에다가 쭉 해서 그리면 회기 모형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엡실론 그래서 오창 이렇게 표시하고 회기식으로 이걸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표본회기식이 되겠죠. 모회기식이 아니라 표본회기식이니까 y 햇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햇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떠한 모집단에서의 회기식이 있어요. 거기서 추출한 표본의 회기식이 되겠죠.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오차는 실제값에서 회기식의 평균값을 뺀 값을 어떻게 된다? 이거를 오차로 표현하게 된다. 그래서 최소제곱법, 최소자승법에 대한 것들이에요. 오차가 다음과 같이 여기에 산점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오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직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즉 오차에 이거에 대한 거리를 구해가지고 오차의 합을 구하면은 뭐 오차의 합을 구하면 저기 같은 값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직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회기직선이 특정한 회기직선을 추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낸 게 바로 뭐냐면 오차의 제곱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장 작게 하는 유일한 직선을 뽑아보자. 이게 그래서 그 직선이 바로 회기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평균값이 되고 이게 평균값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값이 되죠. 이게 회기직에서 추정하는 예측되는 값 얘는 실제값 실제값하고 이게 오차 이게 그래서 저 오차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까 그 직선을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오차를 제곱을 통하면 작은 건 더 작게 만들고 큰 건 더 크게 만들어 버리죠. 제곱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최소자승법에 의한 유일한 회기직선을 그리게 되는 거다. 그래서 최소제곱법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오차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y 실제값에서
뭘 뺀 거예요? 이거 추정하는 예측하는 회귀직선의 평균값을 뺀 겁니다. 이게 오차가 되겠죠. 그걸 가장 최소화시키자. 그걸 제곱한 값을 이게 그래서 이게 평균값 회귀직선의 평균값이고 요게 실제값이라고 하면 이거 뺀 값을 제곱한 값을 최소화시키자. 이게 바로 최소제곱법의 기본적 논리예요. 여기다 이제 뭘 하냐?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세요.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민의 서메이션 yi의 실제값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이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알파에 마이너스 베타 x에 이렇게 되겠죠. 요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걸 미분하는 거예요. 이거를 미분 방정식으로 변환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서메이션의 yi에 n차니까 제곱해가지고 나오니까 n의 알파에 마이너스에 서메이션의 베타 x 뭐 이런 형태가 또 뽑아져요. 이걸 또 한 번 해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일이 회기식이 구해질 때마다 이건 매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최소제곱법의 이러한 특징은 이러한 원리를 갖고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문제를 다시 아까 식으로 바꿔내면 요 식이 나오는 게 요 식이. y에서 실제값에서 내가 예측되는 y의 평균값을 뺀다. 근데 이 y에서는 어떻게 되냐? 알파 플러스 베타 x니까 요걸 여기다가 쏙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여기다가. 그랬더니 마이너스 알파의 베타 x. 즉 어떤 값을 하는데 확률 변수에 대한 것들이 y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x 값이 곱하기 식과 더 이 절편 상수항과 이것들을 어떻게 되냐? 빼줘 가지고 이걸 다시 하면 이렇게 되겠죠. y의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x에 이렇게 해서 제곱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차를 최소화시킨다는 얘기는 곱해지는 값이니까 여기에 있던 알파하고 이 베타 값에 의해서 이 오차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결정되어져 있는 값에서 곱해지는 이 베타 기울기 값하고 상수항의 값에 의해서 이 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죠. 이게 그래서 최소자승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라냐? 이 값에 의해서 뭐가 된다? 절편값과 회기식의 기울기값에 의해서 오차가 최소화가 되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기직선에서 뭘 구하는 거냐? 궁극적인 목적은 절편상수항 알파와 얘부터 구하는 게 아니죠. 기울기 베타와 기울기 베타 값과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 절편상수항 알파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이거 뭐 편미분방정식 해가지고 나온 식이에요. 그래서 표본 회기식의 베타를 한번 볼게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보지 마십시오. 이거 보면 헷갈려서 못해. 유도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표본의 회기식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뽑아낸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머리가 너무 아플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우리는 앞에서 했던 공분상과 상관계수를 구해야 해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회기식 베타를 구하면 y-햇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이게 평균값이에요. 베타 구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를 구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알파는 y-햇 마이너스 베타햇 이렇게 돼. y의 평균에서 베타 곱하기 x의 평균을 구하면 뭐가 구해진다? 절편이 구해진다. 상수항이. 이게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잔차, 오차에 대한 이 제곱합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뭘 찾는다? A와 B를 찾는 거. 이게 바로 핵심 문제다. 회계에서는. 이게 그래서 최소 제곱 추정량이 왜 통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냐? 유일한 직선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즉 최소 제곱법에 도출된 추정량은 불편성이니까 바이어스가 없는 거예요. 즉 바꿔 얘기하면 추정량 알파와 베타의 평균값은 모수에 대한 회귀계수 알파 베타하고 어떻게 된다? 일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표본의 샘플의 사이즈를 크게 늘릴수록 이게 그래서 이것에 대한 평균값은 그러니까 내가 산점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회기식을 쭉 걷어요. 이거 다 오차입니다. 이게 그죠? 오차죠. 이 회기식은 이렇게 돼서 이 표본은 뭐를 쫓는다? 모집단의 평균하고 일치하는 특성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게 기울기 값이죠.
델타 x의 델타 y 이 기울기 값,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 값, 이 값은 실질적으로 모 회기직선하고 어떻게 되냐, 평균적으로 일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샘플의 사이즈를 크면 클수록 오차는 더 작아지겠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회기직선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뭐 최소 선형 불편 추정량이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샘플의 사이즈가 커지면 n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효율적인 추정량이라는 것은 최소의 분산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래서 최소 분산에 관련된 거, 불편 추정량이라는 것은 사실은 최소의 분산값을 갖게 되는 거고, 분산을 나눠주는 거지, n이.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분산이 가장 작은 게 가장 효율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추정량이 가져야 될 기본적 특성에서 그걸 갖고 비교한 거니까, 앞에서 우리 분포의 특성에서 이 추정량이 가져야 될 기본적 특성의 것들을 지금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훈련 시간과 생산성에 관련된 것들, 훈련 시간과 생산성에 관련된 것들, 이거 10명에 대해서 비교해 봤다. 훈련 시간 2시간 했더니 10%, 4시간 14, 6시간 17, 8시간 19, 비교해 보니까 일단 시간이 쭉 증가하는데 쭉 증가하네요. 이거 코릴레이션 상관성이 굉장히 높게 나오겠네요. 이게 이거 뒤에 있다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기식을 구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구했는데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공분산과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뭐 쭉 해서 전체 최소 제곱 추정량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본적 개념 같은 것들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개념을 익혔으니까 이제 공분산 상관계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회기계수까지 구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은 이제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 시간에 이어서 기본적 개념에 의해서 실제 공분산 상관 회기를 구하는 과정,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구하는 로직, 미분방 정식 이용하지 않고 회기식을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예, 그래서 쭉 보면 코베리언스의 기본적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바로 뭐냐면 선형적 관련성인데 어떻게 한다? 대략적인 관계 파악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 구하면 이렇게 되더라. 이거 충분히 앞에서 얘기했었고, 공분산 넘어갑니다. 빠르게. 두 번째, 공분산을 구해보자. 어느 회사에서 밀가루 가격이 다음과 같더라. 밀가루의 킬로그램당 가격이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날 때 한 번에 빵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니까 밀가루 가격이 높아지면 빵 가격, 단위당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한 번에 구매하는 빵을 사가는 수량을 비교했어요. 빵 가격이 높아질수록 한 번에 구매하는 수량은 작아지겠죠. 그죠? 이게 그래서 산점도로 찍어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우하향이니까. 가격이 높아질수록 유래 구매할 때 빵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게 공분산 결과값 어떻게 나올까요? 공분산 결과값 당연히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예, 곱하기 식에서 어떻게 되냐? 다음과 같이 우하향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됐죠? 우하향 되니까. 예, 그래서 공분산에 구하는 방법도 아까 뒤에 이제 예제로 이제 또 이제 보겠습니다. 공분산에 대해서 뭐 다음과 같이 국어 점수하고 어문학 관련해서 이 문학 언어 관련해서 국어를 잘하는 학생은 영어 점수도 잘할 거야. 같이 이게 언어니까. 그래서 국어 잘하는 학생이 영어도 잘할까? 이 언어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서로 간에 이 상관성이 굉장히 높을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략적인 이 공분산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x하고 y면 곱해서 이렇게 곱해서 이 결과값들이 쭉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균. 그게 곱한 것의 평균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평균. 그 다음에 이렇게 평균. 그러면 x의 평균에서 y의 평균을 곱해서 빼준다. 그게 코베리언스의
x하고 y의 코베리언스 값이다. 이게 됐습니다. 상관분석 보기죠. 상관분석. 상관분석의 개념은 보세요. 여기입니다. 관련성의 강도다. 이게 공분산이 대략적인 관련성의 선형적 특징을 파악하는데 상관분석은 관련성의 강도를 측정하는 데 주로 쓰인다. 얘가 어떻게 돼? 얘가 표준화가 안 돼 있어. 표준화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표준화시키는 방법은 이 방법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되냐? 이런 형태로 각각의 값들을 다 해서 나누면 표준화시킨 값들에 대한 전체 합이 구해지겠죠. 그것들을 어떻게 된 거예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x의 표준편차, y의 표준편차, x에서 변동성, y에서 변동성, 그 변동성끼리를 같이 곱한 거예요. 그 다음에 n으로 나눴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보다 이게 공분산이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공분산이죠. 이게 공분산. 공분산입니다. 이 공분산을 x의 표준편차, y의 표준편차 나눠주기만 하면 뭐가 나온다? 상관계수 R이 나온다. 그것만 기억하자. 이거 아주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요 말도 중요하죠. 표준화시킨 공분산. 요거 꼭 기억하세요. 공분산 표준화시키면 뭐가 나온다? 상관계수가 나오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개념을 명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 아까 나왔을 때 표본 그 공분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누는 거라는 거는 뭐 다 아는 거고 당연히 뭐 표본에 대한 것들을 이 공분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변동성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비교한 거예요. 제가 아까 곱하기식에서 a 곱하기 b식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 방법을 설명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방향 쭉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다른 방향. 이게 곱하기식에서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이게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만약에 둥그렇게 산점도가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선형적 관련성 없음. 이렇게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들 몸무게하고 뭐 저기 신장하고 체중의 관계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지만 그걸 어떻게 되냐? 이거를 표준화를 시켜야지 이제 어떻게 된다? 이 측정한 그 값의 관련성의 세기를 파악하는데 그게 바로 뭐다? 이게 상관계수다. 그래서 상관계수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분되고요. 상관계수 쭉 상관계수가 1이란 얘기는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좌표값에다 점을 먼저 찍겠죠. x의 변동과 y의 변동이니까 11, 2, 3, 3, 4, 4, 5, 6, 6, 7, 7 이렇게 쭉. 그래서 어떻게 돼요? y는 세타가 45도인 요 직선의 위에 있는 점들입니다. 직선에. 그게 상관계수가 R이 1이에요. 즉 45도에서 90도에서 45도니까 절반이잖아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어떻게 돼요? 1대1 대응되는 거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이게 그래서 상관계수가 1이 나오는 거고. 즉 이 직선을 중심으로 직각으로 투영을 시킵니다. 직각으로 투영을 시켜서 바깥으로 럭비공처럼 퍼지면 퍼질수록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상관계수 R은 어디로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선형적 관련성이 이렇게 퍼지면 퍼질수록 럭비공처럼 이렇게 둥글게 퍼지면 퍼질수록 어떻게 되더라? 상관계수는 0 근처에 가더라. 그래서 나중에 동그랗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형적 관련성 없다라고 본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우하향하는 이 그래프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1대1 대응선을 기준으로 해서 x가 이렇게 증가할 때 y는 얼마만큼 증가에 대한 변동성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이게 변동하고 있는 거니까 흩어지는 거죠. 여기서 흩어지는 거죠. 그 변동성의 특성을 어떻게냐 이 상관계수 값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상관계수가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이나 이런 데서 주로 보면 뭐 이렇게 나오는 값들이 사실상 흔한 값들은 아니에요. 이게 0.8 이상이면 매우 높은 관계인 거죠. 즉 어떠한 것들이 R제곱을 만약에 제곱을 해가지고 가면 64% 이상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굉장히 높은 형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관계수에 관련된 것들을 좀 국어하고 이거에 대한 상관계수도 뭐 관련된 유사한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회기직선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게 바로 여기 회기직선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상관계수 공분산 상관계수를 배운 궁극적 목적은 바로 뭐다? 회기식의 이 알파하고 베타를 추정하기 위해서 그걸 배운 거예요. 한국인 남성 4,514명을 주세요. 여기다가 산점도를 뿌렸습니다. 산점도를 스캐터 플롯으로 쫙 찍었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회기직선을 그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표준편차 이렇게 이미 계산돼 있어요. 평균키 주어졌고 이 상태에서 회기직선이니까 알파만큼 이동해서 회기직선이 쭉 거집니다. 그죠? 이게 회기직선이에요. 이게 회기직선. 이게 회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구간에서 요 구간에 해당되는 막대 그래프를 쭉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그래프를 쭉 해서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 이렇게 정규분포처럼 이런 형태 이 평균을 지나가고 있고 즉 여기서 이 가운데를 평균으로 해서 흩어짐이 여기서 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어찌됐든 회기직선을 그린 다음에 또 하나의 보조선이 필요합니다. 그 보조선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표준편차선이에요. 아까 1대1 대응선, 상관계수 R이 1인 형태의 대응직선을 세타 45도에서 쭉 그으면은요, 두 직선이 반드시 만납니다. 두 직선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파만큼 이동해서 회기직선이 그어지고 y는 알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상관계수는 1대1 대응선이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이 만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바로 뭐냐? 이 산점도에 뭐가 된다? 평균값이 됩니다. 평균값, 중앙값. 이게 딱 중앙이 되는 거예요. 이 교차되는 그 점이 여기를 딱 교차되는, 즉 바꿔 얘기하면 교차되는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상관계수 R이 1인 형태의 직선이니까 밑에 표준편차 1, 그 다음에 Y의 표준편차 1, 이게 상관계수 1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요만큼은 정해져 있죠. X의 이 표준편차는. 근데 Y에 대한 이 높이만큼만 요만큼만 구해야 되는데 요만큼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요만큼 높이에 해당되는 만큼 그 높이에 해당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정규분포에서 어떻게 되냐 3포의 흩어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걸 갖고 여러분들 회기식을 다시 그림을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회기직선을 갖고 교차되는 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교차되는 점. 잘못 그렸습니다. 그려지고 절편이 쭉 하면 회기직선이라고 하면 이 교차되는 점에서부터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X의 표준편차, Y의 표준편차를 통해서 이제 그 높이를 추정하게 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기직선 구할 때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 좋은 방법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방법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요게 요 빨간색 선이 여러분들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의 회기식입니다. 요게 바로 뭐냐면 표준편차선, 상관계수가 1인 표준편차선이에요. 그거에서 만나는 이 중심이 바로 이 산점도의 흩어짐의 산점도의 평균값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확대하면 X의 표준편차가 요만큼은 주어져 있고 뭘 보는 거예요? 이게 교차되는 시점에서 밑에 부분은 회기식이 위에 있고 교차되는 시점에서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준편차가 위에 있는 거예요. 회기식에. 그래서 문제는 우리는 요만큼을 아는 거예요. 요만큼. 밑에는 주어져 있고 밑에는 1대1 대응선이니까 표준편차는 주어져 있고 요만큼을 아는데 요만큼. 요 회기직선에서 요만큼에 해당되는 요 값이 바로 뭐냐면 회계에서 이 평균에서 흩어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이 상관계수 R값이다. 이게 그래서 베타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 상관계수에다가 Y의 표준편차를 X의 표준편차로 나눈 값에다 상관계수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 바로 뭐가 나온다? 베타가 나온다.
그러면 베타를 구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의 모회기 직선에서 추정한 표본의 기식은 y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의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표본의 기식이다. 거기서 어떻게 되냐? 이 알파를 구하는 식이니까 넘겨버리면 y햇 마이너스 베타 x햇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알파가 된다. 요게 바로 뭐가 돼요?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하고 획이 다 구한 거네요. 이게 요거 이제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아까 얘기했던 그 표본에 대한 회기식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회기직선을 갖고 이제 실제로 예제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풀어보는 것을 엑셀로 한번 풀어보는 걸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들을 여러분 한 번씩 참고 한번 해보시고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엑셀 강의를 또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이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책에. 여러분들 상담원수가 4명일 때 5명일 때 어느 콜센터에 상담원수가 다음과 463페이지에 있는 예제예요. 그 다음에 대기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여러분들 우리 공분산을 한번 구해보자. 상담원수와 대기시간에 대한 공분산을 구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일단 산점도를 한번 그리면 되죠. 산점도. 산점도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네요. 상담원 수가 많아질수록 대기 시간은 줄어들겠네. 그죠? 우하향이잖아. 지금 이게 우하향하는 형태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거는 공분산이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게 실제로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x 구했으니까 xy 이렇게 놓고 구해요. 상담원수 그 다음에 곱하기 어떻게 되냐? 대기시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곱한 것에 대한 값들을 이제 구했습니다. 평균을 구할 거예요. 우리 평균 구할 겁니다. 평균을 구해 봅시다. 평균을 구해서 여기다가 평균을 상담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걸 쭉 이제 수식을 카피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공분산을 구하면 공분산을 구해보자. 우리 공분산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 곱한 것의 평균에서 xy 곱한 것의 평균값에서 빼기 x평균 곱하기 y평균값 이렇게 되면 공분산이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37 나오네요. 음수가 나오니까 변동성의 방향은 역방향으로 움직이더라. 내가 이거 산점도 찍자마자 여러분 우하향이니까 이거 역방향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음수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담원수와 대기시간에 대한 회기식을 여러분들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분산을 표준화시키면은 상관계수가 나온다 그랬죠. 그럼 이제 표준편차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표준편차는 어떠한 형태로 구하냐면 이렇게 되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구하는데요. 끝에다가 모상관회기식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편하게 엑셀에서는요. 뒤에다가 그 로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 P처럼 이렇게 지팡이 P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가 이제 P자가 가장 가까우니까 이렇게 해서 가로 열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모상관회기 모표준 편차예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값이 n-2이 아니라 n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갖고 전체 상담원수에 대한 이 관측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또 뭐하냐? 대기 시간에 대한 것들도 이제 표준 편차를 구했어요. 그럼 이제 상관계수를 이제 구해봅시다. 우리 이제 상관계수는 뭐라 그랬죠? 상관계수는 공분산 값을 코베리언스를 어떻게 하더라? 코베리언스를 x의 표준 편차와 y의 표준 편차로 곱해서 나눠주면 뭐가 나온다? 상관계수 값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표준화시킨 공분산. 이게 짝 했더니 마이너스 0.732가 나왔네. 132.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거 회기식으로 한번 구해볼까요? 이게 베타, 이제 베타를 한번 구해봅니다. 베타. 베타 값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베타 값은 y의 표준 편차. 우리 표준 기울기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y의 표준 편차 델타 x하고 델타 y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y의 표준 편차를 x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는에서 어떻게 되냐면 y의 표준 편차를 x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곱하더라? 상관계수 r을 곱해버리면 뭐가 나온다? 이게 바로 베타가 나온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파 알파 구해야겠죠. 알파 베타 구했으니까 알파 구합니다. 알파는 y 햇의 표본의 기식이니까 yn 마이너스 베타 x죠. y는 ax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x니까 알파를 통해서 풀어버리면 y 마이너스 베타 x인데 표본의 기식은 다 확률 변수의 이 y 값들이 다 평균값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걸 갖고 다시 알파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 y의 평균값에서 이게 베타 곱하기 x의 평균값 요거를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 이게 알파가 나온다. 실제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게 짝 해서 여기다가 추정해서 마우스 한번 보세요. 다시 이 관측치 값을 딱 찍으면 점이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추세선 추가 이렇게 되면 나와요. 그래서 수식을 r제곱을 그 다음에 딱 찾으면 엑셀이 구한 회계식을 한번 볼게요. y는 마이너스 18.5x 더하기 458 베타가 18.5x 알파가 458 딱 맞죠? 이게 엑셀이 구해준 거니까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x를 통해서 y를 예측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직원이 3명 있을 때 대기 시간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우리 예측할 수 있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x에다가 x가 상담홀수니까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측되는 대기 시간은 y는 이거 곱하기 3명 상담원수 3명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나오는 알파 값을 쫙 더해줬더니 402.5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 10명을 집어넣으면 대기 시간이 어떻게 될까? 10명을 집어넣으면 쫙 해서 딱 집어넣었더니 273초로 확 떨어진 이게 알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 뭐예요? 공분산 상관계수 회귀계수까지 구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예제로 보여주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쭉 해서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작년과 올해에 대한 펀드 수익률이에요. 작년하고 올해에 대한 펀드 수익률이 서로 얼마나 관련성이 있냐 상관계수 구하는 거네. 이게 작년과 올해의 펀드 수익률을 책에 있는 예제 여러분들 보시면 그 수익률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보면 작년의 펀드에 대한 수익률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올해하고 비교되어 있다. 작년과 올해의 펀드 수익률을 실제로 그래프로 그려서 우리 공분산에 대한 대략적인 의미를 한번 파악해 봅시다. 자, 해서 봤더니 내가 보기에는 우상향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우상향 되는 그러한 형태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우상향 되죠. 이게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서 상관계수를 제곱하면 r제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회기식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왔고 우리 실제로 이거 갖고 한번 우리 회기식 다시 한번 구해 봅시다. 올해의 수익률이 내년 수익률하고
어떠한 올해의 수익률을 통해서 내년 수익률을 예측하는 회기식이죠. 그게 그래서 봤더니 올해의 수익률과 작년 수익률과 올해 수익률을 곱해서 전체 이제 우리 공분산부터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렇게 됐고, 그래서 문제 평균을 먼저 구해야겠죠. 평균을 구합니다. 평균을 구했더니 그래서 작년의 수익률에 대한 평균 구했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공분산 보겠습니다. 공분산은 플러스 값이 나올 거예요. 무조건. 그죠? 얘는 그래서 곱한 것의 평균에서 x의 평균 곱하기 y의 평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그래서 딱 했더니 14.22 양수값이 나왔으니까 우상향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표준편차 구해봅시다. 표준편차를 어떻게 구하냐? 아까 했던 대로 명령어를 쓰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짝 이렇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 다음에 모 표준편차에 그 나타내는 p를 뒤에다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표준편차를 구하고 그럼 5.57 나왔죠? 이 상태에서 다시 x하고 y의 이걸 구했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를 쭉 해서 구하면 어떻게 구하냐? 공분산 값을 표준화시킨 공분산, 그죠? x의 표준편차와 y의 표준편차로 곱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뭐가 나온다? 상관계수값. 0.5312. 이 값을 제곱하면 회기계수의 r제곱하고 아마 같아질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하면 상관계수가 제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네요. 28, 2305, 2823 이게 똑같은 거죠. 얘 값하고 자릿수만 좀 변경되는 거예요. 이렇게 베타 구하겠습니다. 베타. 여러분들 베타 한번 구해볼게요. 베타 구해보자. 베타는 어떻게 구하죠? 쭉 해서 어떻게 돼? 베타는 상관계수 얘 곱하기 상관계수 r 곱하기 y의 표준편차를 x의 표준편차로 나눠져 버리면 뭐가 나온다? 이게 바로 베타가 나온다. 이게 표준편차. 그래서 0.457975, 0.458 똑같죠? 이 자릿수만 변경하면 똑같습니다. 458 알파 착 해가지고 알파는 어떻게 된다고요? y햇에서 넘어가니까 베타 이게 그래서 그대로 그냥 나왔던 식을 구하면 y의 평균값에서 어떻게 되냐? 베타 곱하기 x의 평균값을 구하면 뭐가 나온다? 알파 값이 나온다. 1.15 15488 155 똑같죠. 그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분산 표본 공분산을 통해서 상관계수 구하고 회기식 구하는 거를 바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또 예제입니다. 공부 시간과 시험 성적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게 관련성이 있는지, 공부 시간이 시험 성적하고 관련성이 있는지 이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XY 자, 여기 구하고 이걸 갖고 어떻게 되냐? 공부한 시간을 다음과 같이 X 시험 성적을 Y로 넣고 곱해서 이렇게 어떻게 구했냐? 바로 X하고 Y에 대한 값을 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할 거냐면 우리 평균 구할 거예요. 그죠? 평균은 이렇게 평균을 구하게 되겠죠. 공부 시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똑같이 그 다음에 공분산을 구합니다. 공분산은 어떻게 된다고요? 공분산은 곱한 것의 평균에서 x의 평균 곱하기 y의 평균을 곱해서 어떻게 된다? 바로 구할 수 있다. 51.95. 이거 우상향이네. 실제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들? 삽입해서
여기다가 산점도를 쫙 찍었더니 우상향이네요. 그죠? 우상향이네. 우상향. 회기식도 한번 볼까요? 우리 회기식도 쭉 해서 추세선 추가, 추식 R제곱 짝짝 그 다음에 쫙 하면 나왔네요. 회기식이. 그래서 이거 갖고 우리 좀 진하게 다음과 같이 시험 성적과 공부에 관련된 이 관련성을 이 회기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우리가 표준 편차 구해보자. 표준 편차. 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P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표준 편차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베타를 보겠습니다. 베타를 봤더니 베타는 어떻게 구하냐? 베타가 아니죠. 상관계수죠. 상관계수 R을 구해보자. 자, 해서 구하면 공분산 값을 X의 표준 편차와 Y의 표준 편차로 곱해서 나눠버린다. 자, 0.6279 이거 제곱하면 뭐 나온다? 이거 제곱하면 회기식의 R제곱 X의 설명력이 나온다. 자, 39412 나왔죠. 그죠? 이제 베타 구해봅시다. 베타 자 가면 베타는 아까 했던 대로 어떻게 되냐? 상관계수 곱하기 Y의 표준 편차를 X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 이게 상관계수가 회기식의 베타가 나온다. 자, 19641 됐죠. 알파 구해봅시다. 알파를 쫙 했더니 어떻게 되냐? Y의 평균값에서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X의 평균을 곱해주면 쫙 딱 맞죠. 그죠? 예. 그러면은 시험을 한 3시간 정도 공부하면 성적이 얼마만큼 나올까요? 예측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베타 곱하기 공부한 시간 3시간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알파 값 자, 했더니 55점 나오네요. 3시간 공부. 그러면 도대체 이거 한 10시간 정도 공부, 10시간 있고 내가 이틀 동안 공부를 통계학 공부를 이틀 동안 아주 굉장히 아주 힘들게 이틀 동안 총력을 해서 했더니 쫙 143점 나왔네요. 예.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요? 이게 회기식은 직선에 대한 추정식이에요. 그죠? 직선에 대한 추정식입니다. 쭉 직선에 대한 추정식을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증가되는 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이런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회기식의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선형이니까 직선이니까 직선에 대한 것들만 추정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회기식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전체 회기식을 어떻게 구하냐? 아까 우리 노동시간과 훈련성에 관련된 것도 이것만 하고 한번 끝내볼까요? 이것만 하고 똑같이 얘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명의 직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공분산부터 먼저 구해야겠네요. 공분산. 항상 여러분들 뭐부터 구하는 습관을 갖냐면 공분산을 구하는 거예요. 공분산. 자, 어떻게 평균을 통해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곱한 것의 평균에서 x의 평균과 y의 평균을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 공분산이 나온다. 우상향이네. 실제로 그럴까? 아이고, 우상향이 되겠네요. 그죠? 우상향이
이렇게 회기식이 나왔습니다. 좀 더 크게 해볼까요? 이렇게. 실제로 우리도 계산 한번 해보죠. 이게 표준 편차 한번 해보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P 착 됐고, 훈련 시간 상관계수 한번 구하면 상관계수는 어떻게 되냐? 공분상 값을 x의 표준 편차와 y의 표준 편차로 곱해서 나눈다. 자, 가면 0.9041. 이거 9981이니까 비슷하네요. 거의. r제곱을 한번 구해야겠습니다. r제곱. 상관계수의 제곱이죠. 자, 8174 똑같네. 베타 보겠습니다. 베타. 회기식의 베타. 회기식의 베타는 어떻게 구한다? 상관계수 곱하기 y의 표준 편차를 x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 베타가 나온다. 이게 됐고, 알파 구해봅시다. 알파. 자, 알파는 y 평균에서 알파에 대해서 풀어버린 거니까 y 평균 마이너스 회기 베타 구하기 곱하기 x 이렇게 되니까 자 11733 딱 맞았네요. 그죠? 이게 훈련 시간을 그냥 만약에 훈련 시간을 1시간을 주면 1시간, 3시간, 3시간 정도를 주면은 훈련 시간을 3시간 주면 어떻게 되냐? 생산성 향상분을 계산해 보자. 3시간 더하기 알파. 자, 13.9%. 14%네 거의. 14% 정도가 이제 거의 3시간 정도 투입하면 14%에 근접하는 그러한 생산성 향상분을 얻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여러분들 회기식을 기본적 개념과 회기식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뭐야? 회기식 구하는 거 나오겠죠. 그죠? 공분산, 상관, 회기.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잊지 말자. 이게 회기식은 무슨 선이다? 평균직선이다. 이게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공분산, 상관, 회기가 이게 확률 변수 x하고 y에 대한 연관성의 특성을 분석하는 하나의 종합 세트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같이 이해하자. 이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어려운 과목 비대면으로 하느라 너무나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분산분석, 상관, 회계에 관련된 그러한 예제를 여러분들 이제 과제로 내줄 테니까 이 세 챕터에 대해서 공부한다 치고 문제를 풀어서 과제란에다가 올려서 제출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17일이 되겠네요. 17일 날 6시에 온라인에서 저희 그 과제가 오픈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카메라로 찍고 해가지고 그거를 업로드 시키는 형태로 답안지를 찍어서 업로드 시키는 형태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 이것으로 영역통계에 대한 모든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